어머니, 뭐 하세요? 잠깐 칭얼거려서 안고 있었어. 낮잠 자다 깼나 봐. 왜 허락도 없이 데리고 나와요? 문 열려 있어서 그냥. 그냥이요? 이 사람이요. 애 데리고 나간 거예요. 저한테 말도 없이. 서연아, 그냥 복도잖아. 어딜 간 것도 아니고. 복도가 어디예요? 집 밖이잖아요. 전부터 이상했어요. 몇 번이나 허락도 없이 들어오고 말도 없이 데리고 나가려 하고 유괴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니? 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날 오후 나는 아이를 안고 복도에 서 있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다. 손주 민준이가 낮잠을 자다 갑자기 칭얼거렸고 며느리 서연이는 안방에서 전화 중이었다. 거실 문이 열려 있었고 아이 울음소리가 났고 나는 그냥 들어갔다. 할머니가 안아주면 금방 그친다는 걸 수십 번 확인했으니까. 복도 끝 창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등을 토닥였다. 바깥 햇살이 들어오는 그 자리에 서면 민준이가 눈을 가늘게 뜨면서 울음을 그쳤다. 아이가 좋아하는 자리였다. 나는 거기서 기다리면 됐다. 서연이 전화가 끝나면 다시 건네주면 되는 거였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슬리퍼 끌며 나온 게 전부였는데 복도 바닥이 서늘했고 환기구에서 바람이 조금 흘러들어왔다. 민준이가 내 어깨에 얼굴을 기대기 시작했다. 이 아이 무게, 이 냄새. 나는 이게 좋아서 매일 왔던 거다. 할머니가 이러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게 다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서연이었다. 전화를 아직 끊지 않은 채로 그냥 복도로 나온 것이었다. 나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굳었다. 얼굴색이 변하는 게 보였다. 어머니, 뭐 하세요? 뭘 하냐고 물어봐서 순간 어리둥절했다. 민준이 달래고 있지, 뭘 하겠어. 그 말을 하려다 멈췄다. 서연이 표정이 이상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다. 울려고 하는 건지 화가 난 건지 구분이 안 됐다. 잠깐 칭얼거려서 안고 있었어. 낮잠 자다 깼나 봐. 왜 허락도 없이 데리고 나와요? 허락. 나는 그 단어를 한 박자 늦게 받아들였다. 허락? 손주 아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나.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들어갔다. 이 아이가 내 손주라는 말,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봐줬다는 말 다 삼켰다. 그 말들을 꺼냈다가 더 큰 싸움이 될 것 같아서 문 열려 있어서 그냥 들어와서. 그냥이요? 서연이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순간 옆집 문이 열렸다. 302호 이 여사였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다 우리를 봤다. 나는 저도 모르게 민준이를 더 꼭 안았다. 아이는 그제야 울음을 완전히 그치고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이 사람이요, 애 데리고 나간 거예요. 저한테 말도 없이. 서연이가 이 여사 쪽을 향해 말했다. 마치 증인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여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리를 번갈아 봤다. 봉투를 내려놓지도 못한 채로 그냥 서 있었다. 서연아, 그냥 복도잖아. 어딜 간 것도 아니고. 복도가 어디예요? 집 밖이잖아요. 나는 민준이를 건네주려고 팔을 내밀었다. 서연이는 아이를 낚아채듯 받아 안으면서 뒤로 한 발 물러섰다. 그 동작이 나를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민준이가 갑자기 떨어진다는 느낌에 다시 칭얼거렸다. 서연이는 아이를 달래지 않았다. 나를 봤다. 전부터 이상했어요. 몇 번이나 허락도 없이 들어오고 말도 없이 데리고 나가려 하고 말이 점점 커졌다.
나는 그 자리에 박혀 있었다. 반박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연이가 직접 부탁했었다. 어머니, 민준이 좀 봐줄 수 있어요? 나 오늘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을 하던 얼굴도 떠올랐다. 눈밑이 시커멓고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그때 나는 그냥 알겠다고 했었다. 당연히 알겠다고 했었다. 시어머니가 손주 봐주는 게 어디 이상한 일인가. 남편 준호가 계단에서 올라왔다. 장을 봐온 봉투를 양손에 들고 있었다. 복도 분위기를 보더니 봉투를 천천히 계단 위에 내려놓았다. 나를 향해 한 발짝 오다가 멈췄다. 내 눈을 보지 않았다. 준호 씨 말해봐요. 내가 이상한 거예요. 어머님이 이상한 거예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였다. 그게 대답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그 침묵 하나로 다 알 수 있었다. 이 사람이 어느 편인지, 그리고 내가 어느 편인지. 서연이가 휴대폰을 들었다. 신고한다는 말도 없었다. 그냥 화면을 눌렀다. 나는 멀뚱히 봤다.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해명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하했다. 복도가 갑자기 낯선 곳처럼 느껴졌다. 30년을 살아온 아파트인데 발이 땅에 안 닿는 것 같았다. 경찰이 왔을 때도 나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복도에서 손주를 안고 있었다는 말이 그것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지 몰랐다. 입을 열면 뭔가 더 크게 잘못될 것 같았다.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 침묵이 나를 더 이상하게 보이게 한다는 걸 그 순간엔 몰랐다. 차 문이 닫히기 전에 아파트 쪽을 돌아봤다. 복도 창문으로 이 여사가 내다보고 있었다. 서연이는 민준이를 안고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준호는 봉투를 다시 집어들고 있었다. 이쪽을 보지 않았다. 그날 밤 경찰서 복도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민준이 등을 토닥이던 감각을 계속 떠올렸다. 그 작고 따뜻한 무게. 내가 유괴범이라면 그 무게도 죄가 되는 건가. 그것만 생각했다. 그리고 단톡방 알림이 쉬지 않고 울렸다. 내 이름이 들어간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다. 아들 준호가 데리러 왔다. 조사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형사가 물었다. 왜 며느리한테 말 안 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갔냐고. 나는 그냥 문이 열려 있었다고만 했다. 아이가 울고 있었다고. 그게 다였냐고 물었다. 그게 다였다고 했다. 형사가 잠깐 나를 봤다. 뭔가 더 말하려다 그냥 서류를 정리했다. 취조실이 추웠다. 에어컨이 강하게 틀어져 있었는데 아무도 끄지 않았다. 나는 가디건 소매를 내렸다. 손목이 시려웠다. 의자가 딱딱해서 허리도 아팠다. 아프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냥 앉아 있었다. 형사가 서류 넘기는 소리만 났다. 창문도 없는 방이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몰랐다. 차 안에서 준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지나갔다. 편의점 불빛, 아파트 불빛, 신호등. 다 평소랑 똑같은데 다른 날 같았다. 준호가 핸드폰을 보면서 운전했다. 뭔가 계속 오고 있었다. 진동이 여러 번 울렸다. 나는 묻지 않았다. 창에 이마를 기댔다. 유리가 서늘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준호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닫혔다. 나는 현관에 잠깐 서 있었다. 슬리퍼를 벗었다.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다.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틀었다. 물이 흘렀다.
손을 넣지도 않고 그냥 봤다.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다. 물소리만 났다. 아래층에서 TV 소리가 올라왔다.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남의 집 이야기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단톡방을 봤다.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내가 경찰차에 타는 장면이었다. 누군가 찍은 것이었다. 화질이 흐렸지만 내가 맞았다. 슬리퍼, 베이지색 가디건, 굳은 얼굴. 댓글들이 달려 있었다. 저 할머니 303호 맞죠? 진짜요? 완전 충격이다. 전부터 좀 이상하다 했잖아요.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여사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이 여사만 아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내가 며칠에 한 번씩 들른다는 것, 서연이가 문을 잘 안 열어줬다는 것.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글이 올라가 있었다. 거기에 또 댓글이 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로 넘어갔다는 말도 있었다. 손주 집착 시어머니라는 말이 제목에 들어가 있었다. 제목만 보고 들어가지 않았다. 들어가면 더 이상한 말들이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갔다가 내가 뭘 하게 될지 몰라서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식탁 위에 뒤집어서 놓았다. 화면이 아래로 가게. 점심때 준호가 나왔다. 밥을 먹지도 않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냈다. 국을 데웠다. 밥을 차렸다. 준호 앞에 뒀다. 준호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엄마. 처음으로 말을 걸었다. 서연이가 고소 취하는 안 할 것 같아. 나는 맞은편에 앉았다. 준호 얼굴을 봤다. 충혈된 눈, 면도 안 한 턱. 어젯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보였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는 그 말이 이상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미 글은 올라갔고, 이미 경찰서는 다녀왔고, 이미 이웃들은 다 알았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 이 아이 아버지가 나한테 묻고 있다. 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알아요. 아는데? 대답이 없었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먹었다. 맛이 없었다.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 그냥 씹고 삼켰다. 준호는 밥을 안 먹었다. 나는 다 먹었다. 그릇을 들고 싱크대에 가서 씻었다. 찬물이었는데 손이 뜨겁게 느껴졌다. 아직 어제 취조실에 있는 것 같았다. 마트에 다녀오는 길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복도에서 302호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이 여사였다. 이 여사가 먼저 눈을 피했다. 문이 닫혔다. 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고 올라갔다. 우리 층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었다. 그냥 들어왔다. 그날 오후에 준호한테 전화가 왔다는 걸 나는 저녁에야 알았다. 서연이가 추가로 뭔가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했다. 무슨 내용인지는 몰랐다. 준호가 말을 안 했다. 나도 묻지 않았다. 물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알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뒀다. 그날만큼은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왔다. 천장을 봤다. 이 방에서 얼마나 잤나? 수십 년이다. 근데 오늘 밤은 천장이 낯설었다. 금간자리, 형광등 자국. 다 아는 것들인데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 맞나 싶었다. 민준이가 유모차에 앉을 때 내는 소리가 생각났다. 그 작고 가벼운 소리. 그걸 생각하다 눈을 감았다. 서연이가 추가로 제출한 게 뭔지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다. 잠이 들 것 같다가도 그 생각이 나면 다시 눈이 떠졌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CCTV 영상이 더 있다고 했다.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온 건 아침 8시였다.
소장 노씨 아저씨였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주차장 쪽 CCTV 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 자기가 직접 봤다고 했다. 경찰에 넘기기 전에 나한테 먼저 알려주고 싶었다고. 나는 전화기를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이 아저씨가 나한테 먼저 전화했다는 게 그것 자체가 이상하게 뭉클했다. 사건이 나고 며칠 동안 먼저 말을 건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이웃도 남편도 아무도. 어머니, 그날 주차장 입구에 계셨어요?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날 오후 복도에서 민준이를 안고 있던 것, 서연이가 나온 것. 그 전에 내가 주차장 쪽에 있었나? 아니, 나는 처음부터 복도에 있었다. 주차장에 간 기억이 없었다. 저는 복도에만 있었는데요. 노씨 아저씨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그래도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었다. 준호한테 말했다. 준호는 표정이 굳었다. CCTV가 또 있다는 말에 뭔가 긴장하는 것 같았다. 나는 혼자 내려갔다. 준호가 따라오려 했는데 그냥 두고 나왔다. 준호까지 거기 있으면 내가 더 이상할 것 같았다. 이건 나 혼자 봐야 할 것 같았다. 관리사무소는 1층 구석이었다. 노씨 아저씨가 문을 열어줬다. 작은 방이었다. 모니터 2개가 켜져 있었다. 의자를 권했다. 나는 앉았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노씨 아저씨가 마우스를 움직였다. 어떤 파일을 열었다. 화면이 재생됐다. 주차장 입구였다. 경사진 바닥. 낮 시간이었다. 날짜를 봤다. 사건 당일이었다. 서연이가 유모차를 밀고 나오고 있었다.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 통화 중이었다. 유모차를 한 손으로 밀면서 걸어 나오다가 잠깐 멈췄다. 전화에 집중하는 것 같았다. 유모차 손잡이에서 손을 놨다. 경사진 바닥이었다. 유모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리가 없었다. 그냥 미끄러졌다. 차도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나는 숨을 참았다. 화면 구석에서 누군가 뛰어들었다. 나였다. 나는 그날 이른 오후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마트 봉투를 양손에 들고 주차장 입구를 지나다 유모차가 움직이는 걸 봤다. 봉투를 던지고 뛰었다. 유모차가 차도로 나가기 전에 민준이를 먼저 끌어안았다. 그리고 유모차는 그대로 미끄러져 나갔다. 차에 부딪혔다. 쿵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이제야 기억났다. 그 뒤에 마트 봉투가 바닥에 쏟아졌다. 계란이 깨졌다. 나는 민준이만 보고 있었다. 아이가 놀랐는지 확인했다. 울지 않았다. 그래서 올라갔던 거였다. 화면이 멈췄다. 노씨 아저씨가 아무 말도 안 했다. 나도 아무 말도 안 했다. 기억이 났다. 그날 민준이를 안았던 게 복도에서만이 아니었다. 주차장에서 먼저 안았다. 너무 순간적인 일이었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 뒤에 민준이를 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복도에서 서연이를 만난 거였다. 나는 그 흐름을 통째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기억은 했는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말을 안 했던 거였다. 유모차가 미끄러진 것도 내가 뛴 것도 그냥 그 순간이 지나가 버려서 해명할 생각도 못했던 거였다. 이거 경찰에 제출하겠습니다. 노씨 아저씨가 말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주민들한테도 보여줄 거예요. 다들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는 말이 목까지 왔다가 나오지 않았다. 그냥 일어섰다. 사무소를 나오면서 손이 떨렸다. 계단을 올라오면서도 떨렸다. 무서웠던 게 아니라 그 영상을 보면서 그날 민준이 표정이 생각났다. 내 품에 안겼을 때 아이가 어땠는지, 눈을 어떻게 떴는지,
뭔가 느꼈는지 그냥 할머니라서 안심한 건지. 그게 자꾸 생각났다.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다. 준호가 나왔다. 어떻게 됐어요? 영상 있어. 주차장에서 내가 민준이 아는 거. 유모차가 미끄러지기 전에. 준호 얼굴이 굳었다. 뭔가 이해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그럼 그날. 응. 더 설명하지 않았다. 준호도 더 묻지 않았다. 우리 사이에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나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다. 마셨다. 창밖을 봤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주차장 입구가 저기서도 보였다. 낮인데 차가 몇 대 없었다. 저 경사진 바닥이 보였다. 저게 조금만 더 가팔랐으면, 아니면 내가 조금만 더 늦었으면. 그 생각을 하다 물컵을 내려놓았다. 그날 저녁 준호가 영상 관련해서 경찰에 추가 제출하겠다고 했다. 나는 그냥 알겠다고 했다. 그날 밤 단톡방이 조용해졌다. 영상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는지 아니면 다들 기다리는 건지 몰랐다. 다음 날 오전 관리사무소 앞에 주민들이 모인다는 소리가 들렸다. 영상을 공개로 본다고 했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집에서 민준이 베넷 저고리를 꺼내 들고 혼자 앉아 있었다. 그 조그맣고 하얀 것. 아직 아이 냄새가 남아 있었다. 서연이는 그 자리에 있었을까? 그 화면을 보면서 뭘 느꼈을까? 그것만 생각했다. 준호한테서 전화가 온 건 오후였다. 목소리가 낮았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다. 조사 과정에서 서연이가 사고 직전 준호한테 보낸 문자가 나왔다고 했다. 준호가 직접 제출한 거라고 했다. 자기가 먼저 냈다고 했다. 경찰이 요청하기 전에 왜 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됐다고만 했다. 무슨 내용이야? 준호가 한참 말을 안 했다. 숨소리만 들렸다. 나 너무 힘들어. 애 잠깐 없어지면 숨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 말을 2번 들었다. 한 번은 준호 목소리로, 한 번은 내 머릿속에서. 전화를 끊었다. 부엌 의자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아무것도 안 봤다. 그 문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애 잠깐 없어지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 안 됐다. 근데 생각이 됐다. 의도였는지 실수였는지 한계에서 나온 말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나도 확신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너무 많은 걸 담고 있었다. 아이 엄마가 그 말을 썼다. 그 말을 쓸 수밖에 없을 만큼 몰린 사람이 내 옆에 있었다. 나는 그걸 몰랐다. 나는 서연이를 얼마나 봤나. 결혼하고 나서, 민준이 낳고 나서, 눈밑이 시커멓던 것, 말이 없어지던 것, 문을 잘 안 열어주던 것. 나는 그게 나를 싫어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시어머니 오는 게 귀찮은 거라고. 내가 자꾸 와서 불편한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었다. 그냥 너무 힘든 거였을 수도. 민준이를 안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 자체가 이미 한계였을 수도. 나는 그걸 몰랐다. 옆에 있었는데 몰랐다. 매일 그 집 문 앞에 서 있었는데. 저녁에 준호가 들어왔다. 소파에 앉았다. 오래 앉아 있었다.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국을 꺼내서 데웠다. 밥을 차렸다. 준호 앞에 뒀다. 준호가 먹지 않았다. 나는 맞은편에 앉았다. 서연이 지금 어디 있어? 친정. 민준이는? 같이. 나는 앉았다. 숟가락을 손에 쥐었다가 내려놓았다. 그 문자 경찰이 어떻게 보고 있대? 모르겠어요. 의도가 있었는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 했어요. 사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본인도 모를 수 있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른다는 게 맞을 것이다. 누가 알겠나. 서연이 본인도 그 순간에 뭘 생각했는지 확신할 수 있을지 몰랐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 쓴 말이 전부 진심은 아니니까. 근데 아무 마음도 없는 말도 아닐 수 있으니까. 그 사이 어딘가에 그 아이가 있었다. 준호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서연이 많이 힘들었나 보다. 준호 눈이 흔들렸다.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닫았다. 고개를 숙였다. 밥상 위를 봤다. 한참 있다가 말했다.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된 줄. 매일 같이 있었는데. 나는 그 말을 듣고 더 말하지 않았다. 그냥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먹었다. 맛이 없었지만 먹었다. 준호는 그 뒤에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조금 먹었다. 다 먹지는 않았다.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다. 서연이가 왜 그렇게까지 됐는지. 나는 그걸 왜 몰랐는지. 민준이 보러 간다고 그렇게 자주 갔는데. 서연이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있었나? 얼굴을 보면서도 아이만 봤던 건 아닌가. 서연이가 문을 반쯤 열고 서 있던 얼굴. 그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건 아닌가. 부엌 물소리가 오래 났다. 수도꼭지를 잠갔다. 손을 닦으면서 민준이 생각을 했다. 그 아이가 그날 주차장에서 내 품에 안겼을 때 울지 않았다. 그냥 나를 봤다. 할머니 얼굴을 봤다. 그게 얼마나 작은 순간인데 그 순간에 내가 있었다는 게 지금은 다행이다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서연이가 병원에 갔다고 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준호 목소리가 가늘었다. 친정엄마가 데리고 갔다고 했다. 민준이는 친정에 맡기고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서 있었다. 창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어디선가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낳고 가는 울음소리였다. 민준이 울음소리랑 비슷했다. 나는 창문을 봤다. 어느 집인지 알 수 없었다. 서연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병원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아이가 걱정됐다. 나를 유괴범이라고 불렀던 그 아이가 이상하게 걱정됐다. 미운 것도 사실이었고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었다. 며칠 뒤에 서연이가 민준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온다는 말이 들렸다. 준호가 말했다. 나는 알겠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래 앉아 있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됐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다. 민준이가 집에 온다. 그게 지금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였다. 그리고 서연이도 어떤 얼굴로 돌아오든 간에 그 문 안에 있을 거였다. 나는 그걸 받아들여야 했다. 서연이가 돌아온 날 나는 집에 있었다. 준호가 데리러 갔다. 나는 가지 않았다. 가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냥 집에서 기다렸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다. 주차장 입구가 보였다. 그 경사진 바닥이 보였다. 낮이었고 차 몇 대가 천천히 지나갔다. 나는 그 바닥을 오래 봤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났다. 준호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민준이 소리가 들렸다. 작게 칭얼거리는 소리. 나는 소파에서 일어섰다. 거실로 들어온 건 민준이었다. 준호가 안고 있었다. 서연이는 그 뒤에 서 있었다. 현관에 멈춰서 신발을 벗지 않은 채 나를 봤다. 나도 서연이를 봤다.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살이 빠졌고 눈 아래가 움푹 들어가 있었다. 머리를 묶었는데 귀 뒤로 잔머리가 흘러내려 있었다. 손이 가방 끈을 꽉 쥐고 있었다. 신발코가 마룻바닥을 향해 있었다.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서 있었다.
준호가 민준이를 나한테 건네줬다. 민준이가 내 팔 안으로 왔다. 그 무게, 그 냄새. 나는 아이 등을 토닥였다. 아이가 울지 않았다. 서연이는 아직 현관에 서 있었다. 나는 서연이 쪽으로 걸어갔다. 서연이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냥 천천히 걸어가서 민준이를 서연이 앞에 내밀었다. 서연이가 아이를 받았다. 두 팔로 받아 안으면서 얼굴을 아이 머리에 묻었다. 어깨가 떨렸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냥 어깨만 떨렸다. 가방 끈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다. 나는 그 옆에 서 있었다. 뭔가 말하려다 안 했다. 할 말이 없었다.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다. 왜 그랬냐고 묻고 싶었다. 그 문자가 무슨 뜻이었냐고 묻고 싶었다. 근데 그게 지금 당장 필요한 말인지 몰랐다. 지금 이 아이를 안고 울고 있는 사람한테 빈 유모차가 현관 옆에 세워져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민준이 숨소리만 났다.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갰다. 입술이 움직였다. 뭔가 말하려고 했다. 나는 기다렸다. 죄송해요. 그게 다였다. 두 글자였다. 나는 오래 봤다. 서연이 얼굴을, 그 눈을. 이 아이가 그 복도에서 나한테 유괴범이라고 소리쳤던 얼굴이랑 지금 이 얼굴이 같은 얼굴이라는 게 이상했다. 같은 얼굴인데 달랐다. 그때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그냥 지쳐 보였다. 아이 하나를 키우면서 이렇게까지 됐구나 싶었다. 내가 그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도 몰랐다는 게 그게 더 마음에 걸렸다. 나는 손주 얼굴만 봤다. 그 아이 엄마 얼굴은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서연이 옆을 지나 부엌으로 갔다. 냄비를 꺼냈다.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뭘 끓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냥 뭔가 따뜻한 걸 줘야 할 것 같았다. 사람이 오면 밥을 차려야 했다. 그것만 알았다. 준호가 거실에서 서연이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다. 민준이 소리만 들렸다. 가끔 웃는 소리 같은 게 났다. 국이 끓었다. 나는 그릇을 꺼냈다. 밥을 댔다. 상을 차렸다. 서연이가 부엌 입구에 서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서연이를 봤다. 앉아. 서연이가 앉았다. 우리는 밥을 먹었다. 세 사람이 민준이를 사이에 두고 아무도 많이 말하지 않았다. 민준이가 숟가락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준호가 잡아줬다. 서연이가 그걸 봤다. 나도 봤다. 밥상 위로 민준이 손이 왔다 갔다 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설거지를 했다. 서연이가 옆에 와서 같이 했다. 나는 씻고 서연이는 닦았다. 말이 없었다. 그냥 그렇게 했다. 물이 흘렀다. 그릇 소리가 났다. 행주 소리가 났다. 한참 뒤에 서연이가 말했다. 저 그날 나는 물을 잠갔다. 유모차 손을 놓은 거 일부러는 아니었어요. 나는 행주를 들었다. 손을 닦았다. 알아. 서연이가 말을 이으려다 멈췄다. 나는 기다리지 않았다. 그냥 행주를 개서 선반에 올려놓았다. 알아. 그게 다였다. 일부러였는지 아닌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었다. 서연이가 그날 거기까지 갔다는 게 그게 중요했다. 그리고 나는 그걸 몰랐다는 게 내가 그 집 문 앞에 그렇게 자주 섰는데 그 문 안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는 게 거실로 나왔다. 민준이가 바닥에 누워 있었다. 준호가 옆에 앉아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민준이가 나를 봤다. 눈을 깜빡였다. 나는 그 아이를 봤다. 그날 주차장에서 안겼을 때 유모차가 어디로 갔는지
이 아이는 몰랐을 거다. 그냥 할머니가 왔다. 그게 다였을 거다. 그걸로 충분했다. 내가 거기 있었다는 것. 그게 전부였다. 서연이가 거실로 나왔다. 소파 끝에 앉았다. 우리 사이에 민준이가 있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긴 침묵이었다.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냥 길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다. 아파트 단지 어딘가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숨소리가 작게 흔들렸다. 그게 지금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소리였다. 나는 그걸 알았다. 그리고 아마 서연이도 알고 있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여기 같이 있는 이유였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